깊은 밤 장례식장 한쪽,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국화향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복도에는 검은 상복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그 정막 속에서 민호와 영숙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저하는 듯 하다가 결국 장모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절망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넌 내 사위야.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며 민호의 셔츠 앞자락을 붙잡고 있었죠. 흘러내린 상복의 어깨 사이로 창백한 피부가 드러나고 검은 머리에 꽂힌 흰 리본은 마치 죄의 증표처럼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위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장모님 없이는 이제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영숙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알아. 장모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장례식장의 정막을 찢는 건 국화향이 아닌 서로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숙 씨. 사위가 아닌 한 남자의 호칭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충격받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민호의 품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울림은 민호의 가슴을 터뜨리기에 충분했죠. 그 순간 덜컥 장례식장 뒷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와 영숙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 민호의 아내이자 영숙의 딸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인 채 영숙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이대로 들켜버리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왔죠.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숨죽인 채 떨고 있던 그 순간,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례식이 열리기 전, 민호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성실한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속내는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내 소연과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뿐이었죠.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라서. 짧은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지.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거 알아? 나도 힘들어. 서로 좀 이해하자.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부부 사이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상주 역할을 함께 맡은 건 다름 아닌 장모 영숙이었죠. 영숙은 아직 50대 후반이었지만 세월이 남긴 주름 사이로 여전히 여성적인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복 차림 속에서도 드러나는 단정한 몸매, 그리고 눈가에 맺힌 슬픔은 그녀를 더욱 강렬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민호는 장례 내내 그녀 옆에서 상주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새벽, 두 사람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곤 했죠.
그때마다 우연히 스치는 손끝,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문객이 끊기고 정막이 깔린 빈소에서 민호는 영숙이 혼자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싶어서. 민호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한순간 너무 작고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장모라는 단어가 천천히 지워지기 시작한 건 장례가 끝난 뒤에도 민호는 자주 장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리를 도와드린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이서방, 이렇게 자주 와줘서 고마워.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영숙은 애써 그 시선을 피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례식장 한쪽 창고에서 두 사람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민호의 일상은 다시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장례식장의 그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흰 리본을 꽂고 눈물 흘리던 영숙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결국 품에 안기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장례 후 일주일 뒤 민호는 장모 집 앞에 있었습니다. 정리할 게 아직 남았다며 아내가 대신 좀 들러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는 아직 장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과 검은 봉투 그리고 국화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영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또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상자를 정리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이 우연히 닿을 때마다 어색한 웃음이 오갔죠. 민호는 그날 이후 정리라는 이유로 몇 번이고 더 장모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호는 장모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집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많이 쓸쓸하시죠?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으니 숨 쉬는 것도 버겁네.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 소연에게서는 듣기 힘들었던 진솔한 감정. 그녀는 단순한 장모가 아니라 외로움에 흔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위와 장모로서 오가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죠.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영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거운데 혼자선 못하겠지요. 민호가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다. 그는 냉장고를 살짝 들어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영숙이 반대편에서 함께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영숙은 당황해 얼른 손을 뗐지만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호 역시 심장이 미친 듯 뛰었죠. 미안해, 내가 괜히. 영숙이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서로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과 가정을 핑계로 아내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대신 영숙 곁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 묻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요? 요즘은 매일 밤이 힘들어. 아무도 없는 집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영숙은 그 손을 잡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미묘한 떨림과 함께 손끝을 포개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점점 두려워지면서도 동시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사위와 장모라니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영숙을 떠올리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역시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민호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홀로 남겨진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와 또다시 다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장모 집 앞까지 걸어간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이 밤에 웬일이야 이서방. 잠옷 차림의 영숙이 문을 열자 민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붉어진 눈가와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영숙 씨.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없어요. 영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숙 씨라는 호칭이 가슴을 때린 것이었죠. 이서방 우리 그러면 안 돼. 난 내 장모야.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만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순간 정막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또다시 아내와 다툰 민호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린 아내의 얼굴, 당신은 가족한테 관심도 없어라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민호는 결국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본능처럼 장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딩동.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관 초인종 소리에 영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머리와 어깨가 흠뻑 젖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서방, 이 밤에 웬일이야? 영숙은 놀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젖은 옷처럼 축 늘어져 있었죠.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네. 수건을 건네는 손길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은 묘하게 커 보였습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영숙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죠. 이서방 나도 그래. 남편이 떠난 뒤 매일매일이 버티는 것뿐이야. 그녀의 고백에 민호의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었지만 그 상처가 기묘하게 닮아 있었던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영숙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곧 말을 고쳐 삼켰습니다. 아니, 영숙 씨. 순간 영숙의 몸이 움찔했지만 손은 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이서방 우리 이러면 안 돼. 압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세상은 빗소리조차 민호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만 이렇게만 있게 해주세요. 영숙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그의 가슴에 파묻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너무 외로워. 누군가 안아주길 매일 바랐어. 그 고백에 민호의 품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시작된 포옹은 곧 입맞춤으로 이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정말 큰일 나. 영숙은 두 손으로 민호의 가슴을 밀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의 손은 그녀의 떨리는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면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게요. 그 말에 영숙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영숙은 서로의 체온을 느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호의 대답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너무 무섭다. 이게 들키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은 두려움과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틈만 나면 장모의 집을 찾았고 영숙은 그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다고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분명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늘만 그랬던 거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장모를 향해 있었습니다. 영숙 역시 매일같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해. 그러나 민호가 찾아오지 않는 날이면 오히려 그 불안과 공허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장모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이서방. 영숙은 엄마, 나 갑자기 올 일이 있어서. 그녀는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있었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엄마 집에 와?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챙겨드리려고.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엄마 집에 자주 가? 회사 일 때문이라면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도와드려야지.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그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남편 몰래 장모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불이 꺼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창문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엄마랑 민호가. 며칠 후 소연은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작은 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자신이 쓰던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낯익은 듯한 디자인 장례식장에서 장모가 꽂고 있던 흰 리본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신 차에서 이런 게 나와? 소연은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집에 태워드리다가 떨어진 거겠지. 그래? 그런데 왜 차 뒷좌석이야? 엄마는 늘 조수석에 앉는데. 소연의 추궁에 민호의 목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민호와 소연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소연은 남편을 의심하며 점점 예민해졌고 민호는 그런 아내와 마주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반대로 민호와 영숙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민호의 고백에 영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잦아질수록 발각의 위험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와 영숙은 거실에서 조심스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처음 선을 넘지 않았다면.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이 아니었다 해도 우린 결국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더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엔 이 관계는 너무도 위태로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일요일 오후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영숙 집에서 함께 식사를 마치고 막 나서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소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급히 신발을 챙기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소연아. 내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있었어.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참 자상하시네, 남편. 나한테는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날 저녁 소연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날 선 칼날처럼 민호와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직접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요즘 민호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영숙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소연아.
민호는 그냥 사위일 뿐이야. 그러나 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매서웠습니다. 엄마, 나 바보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아니, 알 것 같아. 영숙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찻잔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민호와 영숙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남의 순간마다 문소리 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끝내자. 이러다 다 망가져.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숙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길을 걷게 된 걸까? 이젠 되돌릴 수도 없는데. 창밖의 어둠은 깊었고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삭제되지 않은 몇 개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꼭 와줘요. 민호 씨, 이렇게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엄마. 소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도 친엄마의 배신이 더 뼈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둘 다 앉아.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민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맞지? 둘이나 몰래 이런 짓 한 거 맞지? 소연의 울부짖음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하지만 나도 장모님도. 그만. 엄마, 당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 영숙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을 철저히 외면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시는 엄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민호, 너도 똑같아. 이혼이야. 소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죄책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술에 의지했고 회사 일마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직장에서도 자리 잃고 말았습니다. 영숙 또한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렸습니다. 사위랑 그렇다더라 속삭이는 뒷말들이 그녀의 등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국 영숙은 동네를 떠나 먼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두 사람은 이제 철저히 고립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폐허 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정도 일도 명예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었구나. 영숙 또한 낯선 방에서 매일같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세상에 무엇을 저지른 걸까?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남은 것은 오직 후회와 상처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소연은 딸을 키우며 혼자 삶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게 있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욕망은 결국 모두를 파괴한다는 걸. 욕망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소중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